자, 회로이론 1강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요.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회로이론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로이론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전기공학을 공부하는데 기반이 됩니다.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밑바탕이 다 쌓이는 과정이 됩니다. 이해를 잘하면 제어공학도 잘할 수가 있고요. 이해를 잘하면 전력공학이나 전기기기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해를 잘 못하면 그 이유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뼈대를 세우는 과목이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 과목으로 회로이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로이론을 다 듣기 전에 다른 과목을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과목을 살펴보게 되면 회로이론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 이해도가 높아지는데 회로이론이 바탕이 안 되면 다른 과목조차도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로이론부터 끝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로이론을 잘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뭐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전기를 이해하면서 꼭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대화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직류회로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장별로 나눕니다. 회로 이론은 직류 부분하고 교류 부분으로 나눠요. 그 직류 부분에서 우리 정전계, 정자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학이라고 하는 별도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외적인 부분을 직류회로라고 해서 회로 이론에서 다룹니다. 근데 직류회로 부분에서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문항수를 찾아보면 한 문제 내지는 0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기능사 부분이 되어지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지만 우리 기사에서는 다뤄져 봐야 한 문제 아니면 안 나오는. 근데 왜 이 부분을 합니까? 라고 하면 이 부분이 바로 뼈대의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을 세우는, 다시 말해서 전압이란 무언지 또 전류란 무언지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큰 틀의 뼈대를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부딪히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직류라고 하는 용어하고 그거에 반대되는 용어가 있죠. 교류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영어로 얘기하면 direct current이라고 하죠. direct가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교류라고 하는 것은 alternating current. 자동차에 보면 alternator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alternator가 발전기를 얘기하는데요. 그 alternating current 하면 그걸 교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류하면은 우리는 이제 AC라고 하죠. alternating current. 직류하면 뭐가 되죠? DC라고 합니다. direct current. 근데 이 류는 뭐예요? 흐를 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 전류의 흐름이 다이렉트로 흐르든지 알터네이팅으로 흐르든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점은 무엇을 가지고 차이가 있느냐라고 보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교류는 나중에 이제 2장에서 교류가 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는가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걸 교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형태가 똑같아요. 사인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연파 교류라고 하는데요. 이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전류가 흘러가는 겁니다. 즉 전류가 계속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교번되어서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발전기 원리상 그래요. 발전기 원리상. 그 직류는 그러면 어떻게 흘러나오느냐 라고 하면 직류는 이와 같이 갑니다. 다이렉트로 갑니다. 그래서 직류와 교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돼요. 얘는 직류입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하면 교류는 주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가 존재한다? 주파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주파수가 존재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죠? 나중에 배웁니다만 주기라고 그래요. 주기적으로 계속 똑같은 파형을 반복하는 이런 주기파가 되는데 직류는 어떻게 되죠? 그 주기가 없어요. 그 주파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F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F는 무엇의 약자냐? 주파수,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퀸시라고 하는 그 약자가 되죠. 그래서 얘가 주파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얘는 주파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파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직류와 교류를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찾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직류 부분에서 그 뼈대를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나와요. 물론 이 정의들은 교류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데요. 약간 다르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류에 대한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일단 직류가 무엇인지, 교류가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셨고요. 자, 직류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직류 발전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교류는 교류 발전기에서 만들어집니다. 단, 직류 발전기와 교류 발전기의 원리상 특별히 차이 나는 건 없습니다. 출력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그 부분이 정류좌편이 그리고 브러쉬가 있느냐 아니면 슬립링 구조로 되어 있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발전기의 원리, 이거는 이제 전기기기입니다. 전기기기에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왜 발전기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차후에 정연파 교류에 대해서 또 전기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다라고 하는 개념만 먼저 잡고 갑니다. 그래서 직류에 대한 개념과 교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류 회로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전압이 1.5V다. 전류가 100mA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전압과 전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흔히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니켈 카드뮴 배터리, 또 니켈 수소 배터리, 이러한 배터리들 보죠. 그럼 그런 배터리들에 보면 무어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배터리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나요? 글자가? 그럼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에도 그러한 기본적인 용어들이 많이 쓰입니다. 얘는 얼마예요? 1.2V입니다. 그리고 용량이 얼마냐면 이게 2000mAh입니다. 1시간에 2000mA. 이런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미니멈으로 하면 1900mA 정도 나온다 라고 하는 그런 배터리입니다. 이런 배터리는 이게 1.2V짜리라고 해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축전지 2차 전지라고 그러죠. 그런 축전지인데 2차 전지인데 이러한 축전지에 그 니켈 카드뮴 또 니카드 전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카리 축전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 자동차용 축전지가 있어요. 그것도 직류입니다. 자동차용 축전지도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연 축전지, 납 축전지라고 하죠. 그러한 축전지로 이제 분류를 하게 돼요. 그것도 다 직류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방금 전에 볼트다, 또 암페어다, 이러한 단위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정의를 내리는데 암페어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전류라고 하죠. 전자는 무슨 전자냐? 여기 나와 있는 요 전자죠. 이게 무슨 전자입니까? 보통 이제 전기할 때 많이들 이야기하죠. 네. 흐를 류자, 전기가 흐른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전기가 흐른다. 그걸 갖다 우리는 전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류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따지기 전에 우리가 전류가 왜 흐를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정전기라고 하는 부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정전기. 그럼 그 정전기가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하는 부분까지 다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원자 모형이라고 하죠. 원자 모형.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좀 잠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전자하, 다음에
핵, 그 원자에 대한 개념, 이걸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전류가 흐르는데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중심에는 물질에 대한 원자 모형의 원자의 중심에는 핵이 있죠. 핵. 여기에는 핵이 있고 핵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이건 조금 이따 보고요. 그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제1궤도, 제2궤도, 제3궤도 궤도가 존재하고 1궤도에 전자가 1개, 2궤도에 전자가 2개, 뭐 이런 식으로 전자가 존재한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 전자 수만큼의 원자 핵 속에는 양자라고 하는 플러스 기호를 적는 이러한 양자가 존재하고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중성자가 존재하죠. 양자와 중성자가 하나로 묶어져서 뭘 이루고 있어요? 핵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원자 모형을 배웠습니다. 이게 이제 전자공학을 공부하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핵 분열 에너지, 핵 에너지, 그러니까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같은 경우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처럼 양자들이 이 안에 잔뜩 모여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반발하고 있어요. 강력한 힘으로 반발을 해요. 왜? 우리가 이제 그 자기학에서 배우는 쿨롱의 법칙이라 그러면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이제 미는 힘이 생긴다 그러고 같은 전하는 밀고 다른 전하는 당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발력이 생기는데 그 반발력을 얘가 핵이 꽉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핵은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구속력이라 그러죠. 힘이 작용해서 당기고 있다. 그래서 물질은 어떤 안정된 구조 상태로 존재하다가 특히나 이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에너지가 핵을 때리게 되면 핵이 어떻게 된다? 분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쪼개지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 그거 떠나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를 전자라고 하면서 여기에 네거티브 기호를 붙여줍니다. 즉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줍니다. 여기는 얘를 양자라고 하면서 플러스 기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전자수하고 양자수가 똑같아서 물질은 전기적인 상태가 중성적인 상태를 띠고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기본 전제되는 조건이죠. 그런데 옆구리에다 책받침을 빡빡빡 문질러서 머리카락에 되니까 머리카락이 쓴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작용하느냐? 정전기가 작용했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정전기가 작용을 하고 정전기는 결국은 뭐예요? 물질이 중성적인 상태가 되었다가 중성적인 상태를 잃어버린 거죠. 한쪽으로 전하를 주든지 받든지 해가지고 중성적인 상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생겨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는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니까 정전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그런 정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더라. 요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류에서 배우는 이야기들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개념을 좀 잡으세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정전기가 되어진다. 이제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 어디냐? 전기자기학이야. 정전계. 근데 그게 여기에 있는 어떤 물질의 가장 바깥 궤도에 있는 이 전자, 얘는 구속력이 작기 때문에 외부의 작은 어떤 마찰이나 에너지에 의해서 얘가 이탈될 수가 있겠죠. 이탈되게 되면 얘를 뭐라고 그래요? 프리 일렉트론, 즉 자유전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가 된다. 자유전자가 된다. 우리는 이제 전기라고 하는 것, 즉 전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렉트론, 전자, 얘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자는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렉트론이라고 그래서 E로 표현합니다. 이 E로 표현하는 것은 이 전기적으로 나타내는 성질, 전자는 전기적으로 나타내는 성질을 가진 어떠한 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어떠한 놈, 이 양자도
전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어떠한 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놈을 갖다 우리는 정의하기를 무엇라고 정의하냐면 전기량 또는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하량, 전하. 즉 전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전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하. 그래서 이 전하는 기호로 뭐로 나타내냐면 Q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전하예요. 전하. 단위는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얘는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물질이야. 우리는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없어. 너무나 작은 그런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전자 한 개는 얘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의 아주 작은 전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전기량을 가지고 있죠. 전하. 즉, 이 전하의 흐름, 전하의 이동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가 흐른다 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하가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전류가 흐른다. 뭐가 이동한다? 전기를 띤 물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전류야. 그게 전류예요.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바로 그 전기를 띤 물질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전류라고 한다. 개념이 좀 잡힙니까? 자, 여러분들 계산기를 보면 계산기도 전기량, 즉 전하량,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는 계산기 커버에 보면 이미 설명이 되어 있다. 계산기 커버에 보면 상수를 누르는 게 나오는데 Shift 숫자 7, 그 Shift를 누르고 그 다음에 숫자 7을 누르세요. 이러면 컨스탄트 넘버가 나옵니다. 컨스탄트 넘버인데 이거는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계산기에 이렇게 보면 여기 컨스탄트 넘버가 여기 다 나와요. 여기 보면 23번에 2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3번에 2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23번을 여기서 숫자를 눌러보자는 거죠. 23번을. 자, Shift 7을 누른 다음에 23번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2라고 하는 게 뜹니다. 얘가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이에요. 전자의 기호. 이러면 는 누르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자, 그만큼의 전기량이다. 이해하셨죠? 정리되죠? 그러한 전자가 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전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류의 크기를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전류의 크기를 정의를 해야 돼. 근데 뭘 기준으로 전류의 크기를 정의할 거냐는 거예요. 뭐 어떤 걸 기준으로 전류의 크기를 정의할 거냐. 그거는 전기량이 얼마나 이동했는가를 가지고 따지면 된다. 그런데 1시간에 이동한 거하고 1초에 이동한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전류가 같을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1초에 왕창 한꺼번에 지나가는 전기량이 1시간 동안 천천히 이동한 전기량하고 똑같다 그래서 전류가 똑같은 건 아니다.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바로 이 식입니다. 이 식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식이에요. 이게 뭐죠? T는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당 Q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T는 자 우리 공학단위계에서 T는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제표준 단위계에서 초입니다. 초. 시간이죠. 시간. 그러니까 이 식을 말로 이야기하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초, 이게 단위 시간이죠. 1초를 기준으로 해서 전하가, 전기량이 얼마나 이동했는가를 우리는 전류로 정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의 기호는 커렌인데, 커렌트하죠? 커렌인데, 기호는 뭘로 써요? I라고 하는 기호를 씁니다. I라고 하는 기호를 써요. 그리고 단위는 뭐라고 쓰죠?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암페어. 얘를 읽을 때 뭐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어요? 암페어. 암페어라고 그러죠. 암페어.
이거는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앙페르. 이 사람의 이름인데 그 사람의 첫 번째 문자 A를 따서 앙페르라고는 안 하고요. 그건 이제 발음상 그런 거고요.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로 읽는다. 얘는 단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쿨롱입니다. 쿨롱.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류에 대한 정의가 어떤 정의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습니다. 뭐라고 알았어요?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이 바로 전류구나. 자, 전류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예요? 전기량이 이동했다. 그걸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류의 크기를 정할 때는 1초에 얼마나 이동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한다. 자, 여기서 단위를 잘 보세요. 요거에 대한 단위는 쿨롱을 초로 나눠준 거, 즉 쿨롱 퍼세크가 되겠죠. 쿨롱을 초로 나눠준 것은 쿨롱 퍼세크가 됩니다. 그것은 단위가 쿨롱 퍼세크라고 하는 단위는 어떤 단위하고 똑같아요?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단위를 이 공학 단위계에서는 쿨롱 퍼세크를 안 쓰고 어떤 단위를 쓴다?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 요게 이제 국제 표준 단위계에서 쓴다는 얘기죠. 자, 이 식을 이항 정리합니다. 이항 정리. 아시죠? 이항. 다시 설명하면 I는 T분의 Q라는 식을 이항한다. 그럼 T를 우항에 있는 T를 좌항으로 이항한다는 이야기는 나누기 되어 있으니까 좌항으로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겠죠. 그 이야기를 증명한다면 여기다 T를 곱하고 여기다 T를 곱해서 여기 TT는 약분해버리는 거하고 동일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Q는 뭐가 되죠? IT가 되겠죠. 그 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Q는 뭡니까? 전기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량 또는 전하량 이렇게 부르는데 그 Q는 IT, 즉 암페어 세크가 되겠죠. 쿨롱과 같은 단위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는 전기량의 단위인데 그것은 암페어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하고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죠? 쿨롱은 암페어 세크라고 하는 단위하고 똑같은 단위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공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상태, 즉 영하님은 1이죠. 영하님은 1. 변화가 영하님은 1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0에서 바로 I암페어가 흐른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건데 실제는 얘는 이제 과도적인 상태가 있죠. 과도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좀 더 미분해서 그러니까 작게 만들어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류가 흐를 때 갑자기 0에서 100A로 흐르는 게 아니라 0에서부터 점차 어쨌든 짧은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되는 과정, 이걸 갖다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이 과정, 전이 또는 천이 같은 이야기예요. 천이나 전이 된다 그러죠. 또는 뭐 변화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상태. 그 전이 되는 과정이 얘가 순식간에 전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그 전이 되는 과정을 잘게 쪼갰을 때도 우리는 전류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잘게 쪼갠다라고 하는 개념, 미분이라고 하는 거죠. 미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식이 바로 뭐예요? 미분에 대한 식입니다. 똑같은 식이죠. 단 미소시간당 미소전기량이에요. 미소시간당 미소전기량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똑같은 식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미분식이라고 불러요. 미분식. 미분의 반대는 뭐죠? 적분입니다. 이제 미분과 적분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뭐 여러분한테 여기서 수학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또 미분, 적분 몰라도 좋습니다. 일단 몰라도 좋으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요. 개념만 아시면 돼요. 미분은 어떠한 파형을 잘게 쪼갠다. 아주 작은 시간으로 나눈다. 그런 개념이 미분입니다. 그 다음에 적분은 그 나눈 것을 다시 합친다. 다시 쪼개놓은 것, 하나하나 쪼개놓은 것을 하나하나 더한다.
라고 하는 게 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적분은 어떤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면적. 전체적인 면적.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인 개념이 적분이고요. 미분은 잘게 쪼개는 개념입니다. 나누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미분과 적분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개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 이 식을 이항을 하게 되죠. 이항을 하면 여기는 IDT가 되죠. 그러니까 DQ라고 하는 아주 미소전기량은 뭐예요? 그때 흐르는 전류 IT라는 시간에다가 IT라는 곳에다가 이 미소시간 DT를 곱해준 거죠. 얘가 이제 이 식을 DT를 이항한 겁니다. 나누기 된 것은 넘어가면 곱하기 된다고 그랬죠. 이 식에서 이 미소전기량을 전체적인 전기량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인테그랄 한다. 인테그랄이라는 기호가 적분 기호죠. 적분.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0에서부터 t초까지 흘렀다면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미소 기호하고 적분 기호는 약분돼서 없어져 버리고 미분 적분은 없어진다는 얘기야. 뭐만 남는다? Q만 남게 되고, 그래서 얘는 전기량이 되고, 전기량은 시간을 0에서부터 몇 초까지 그 시간 동안에 흐른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인테그랄, 즉 적분한 값이 바로 전기량의 값이다 라고 식을 세우게 됩니다. 자,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복잡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개념 여기서 얘가 Q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T까지 전류가 흐른 시간이에요. 3초 동안 흘렀다 그러면 그 시간이에요. 그때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된다. 이것이 이제 전기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량이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 개념이에요. 똑같은 식입니다. 조금 전의 식을 이렇게 똑같이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 이제 지금 요거가 시험 문제에 나와요. 요거가. 적분이 나오네요. 큰일 났네. 어떻게 적분이 나오나, 이거, 그럼 미분도 모르는데 뭐 적분은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적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몰라도 좋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죠. 누가 계산해 주기를? 계산기가 계산해 줍니다. 그냥 계산기가 다 해줘.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미소전류죠. 미소전류에 대한 식이 양변을 적분해 줌으로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값이 나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게 이항하지만 여기에 인테그랄 한 거하고 여기에 인테그랄 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분기호 없어지고 여기 이제 넘어가서 이게 인테그랄 IDT가 되는 거예요. 그 미분과 적분은 서로 반대되는 거니까 상쇄됐다. 그러니까 미분한 것을 적분하면 원위치, 적분한 것을 미분하면 원위치예요. 그러니까 원위치 시켜버리면 그럼 Q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Q값은 인테그랄 IDT다 라고 하는 식이라는 거죠. 요 식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정상치로 얘기하면 Q는 요게 뭐죠? I에다가 뭘 곱해준 거야? 이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Q는 IT를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한 그런 식이라는 거지 뭐 특별한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전류의 정의에서 나오는 Q는 IT다라는 식하고 똑같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식이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설마 이걸 시험에 물어보느냐? 그걸 안 물어보고 이걸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전류식이 이랬다.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류식이다. 근데 이러한 전류가 2초 동안 흘렀다? 그러면 이때 흐른 전기량이 얼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미분의 식, 적분의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식을 세우는 걸 봐요. 안 어려워요. 전기량 Q는 인테그랄 2초 동안에, 그러니까 0에서 2초까지가 되겠죠. 0에서 2초까지. 2초 동안에. 그 다음에 어떤 전류가
이러한 전류가 3000의 2t의 플러스 3t의 제곱의 전류가 dt 동안에 흘렀다. 얘가 얼마냐? 이게 식 세우는 거야. 다 세웠죠. 그냥 시간 집어넣고 요거 그대로 집어넣은 거야. 요거를 그대로 넣은 것 뿐이고 시간은 그대로 넣은 것 뿐이죠. 그 공식에다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한 거야? 대입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냐? 몇 암페어 시인가 아워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것은 요거는 뭐죠? 암페어 세크죠. 쿨롱이니까. 그러면 얘를 시에 대한 이 시는 뭐예요? 시. 1아워는 얼마죠? 3600초라는 거 아시죠?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특별히 문제될 거 없다. 요거. 자, 여기서 이 식 세우는 것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도구를 이용합니다. 바로 이 계산기. 이 계산기를 쓰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계산기는 우리가 모드를 셋업을 해놨죠. 모드를 셋업을 해놨는데 컴플렉스 모드, 즉 복소수 모드로 셋업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분기호거든요. 적분기호 누르면 안 눌러집니다. 그래서 모드를 바꿔야 됩니다. 1번 모드로, 기본적인 모드로, 컴퓨팅 모드로 바꿔주면 됩니다. 기본 모드로. 바꿨죠. 그리고 나서 얘를 눌러보세요. 막 휘황찬란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계산기는 X만 인식을 하지 T를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가 DT, 여기가 T 그렇게 가야 적분이 되는데 계산기는 X라고 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럼 얘를 뭐로 보면 되죠? X로 보면 됩니다. 즉 계산기는 DX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게 X라고 보면 돼요. 요게 X, 얘가 X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X로 보면 됩니다. 그 계산기는 DX이기 때문에 X의 식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근데 X는 이렇게 계산기를 보면 X는 어디 있느냐? X, Y, M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X가 여기 있죠. 안 보입니까? 자, 안 보이면 또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X가 어디 있어요? 갈로 단추 위에 X가 있습니다. 얘는 빨간색이죠. 그럼 얘는 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색을 누르고 눌러야 빨간색 X가 나옵니다. 자, 이해하셨죠? 항상 계산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방금 전에 이 버튼 누르면 얘는 괄로가 나옵니다. 괄로가. 그러니까 괄로가 나오니까 X를 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X를 누르려면 뭘 해야 돼요? 빨간색 알파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괄호를 눌러야 X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숫자 있는 부분은 안 보여도 되죠? 자, 먼저 적분에 대한 식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력하라고 그러죠? 입력하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3000을 씁니다. 그 다음에 괄호가 되겠죠. 괄호하고 2t, 그러니까 2 알파 x 그래 돼 있죠. 다음 더하기 뭐라고 돼 있었어요? 3t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x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3 알파 x 제곱, 요 제곱 버튼이 있죠. 누릅니다. 그리고 괄호 닫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입력해야죠. 화살표 우측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 버튼, 우측 버튼, 위 버튼 있는데 우측 버튼 눌러주면 돼. 그러면 아래에서 깜빡깜빡 0. 그 다음에 다시 화살표 우측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위에서 깜빡깜빡 하죠? 몇 초 동안 간다 그랬어요? 2초 동안 간다 그랬어요. 식을 다 세운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그냥 여기에 있는 이 식 그대로 입력만 하면 돼요. 입력했죠. 자,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입력하고 그냥 는, 맨 밑에 우측 하단에 있는 는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얼마 나왔죠? 얼마 나왔어요? 그렇죠. 36,000이 나옵니다. 여기에 36,000이 나옵니다. 이거는 암페어 세크야.
그러면 36이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얘가 답일 것이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럼 틀려요. 왜? 암페어 세크니까 기본 단위가. 이게 쿨롱이니까 우리는 뭐로 만들어야 된다? 암페어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계산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간, 초와 시간의 환상관계를 아느냐. 그러니까 시간으로 나타내려면 초를 얼마로 해야 돼? 3600으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36,000이 나오면 얘를 3600으로 나누어 줘야 얘가 암페어 시간이 된다. 이해되겠죠? 10이네, 10. 이거를 3600으로 나누니까 그냥 여기다가 나누기 하시면 돼. 그러면 나온 값, 답을 3600으로 나눠라. 그 얘기가 되거든요. 는 눌러주면 10이 나옵니다. 10. 따라서 답은 얼마다? 2번이다. 이렇게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류에서 물어본다면, 전류의 정의에서 물어본다면 이 문제 유형 외에는 뭐 특별하게 나올 게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물론 이제 T값이 얼마가 주어지고 또 Q값이 얼마인데 전류가 몇 암페어냐 뭐 이런 기능사적인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기본식에 들어가는 거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적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적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분은 누가 해줬어요? 계산기가 했습니다. 계산기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은 전압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전압. 얘 한자를 풀어보면 압력이라는 글자를 써요. 압자가 압력이라는 글자를 쓰는 거예요. 전기 압력이라는 거예요. 한자로 풀어보면. 영어로는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포텐셜입니다. 근데 포텐셜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볼테이지라고 하는 단위를 쓰죠. 볼테이지. 볼테이지라고 하는 것은 볼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칙적인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압은 위치 에너지에 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포텐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압력입니다. 압력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비유를 많이 하냐면, 여러분들 집에는 다 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도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흐르게 되는데요. 그 물이 흐르는 거, 그 물이 바로 뭐에 해당되느냐? 전기량에 해당된다라고 보고요. 그 물을, 수도꼭지를 얼마나 여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이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초당 얼마나 나오느냐를 따지면 물의 세기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초당 흐르는 물의 양이 되는데, 그게 전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물이 세게 나오느냐 아니면 쫄쫄쫄쫄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늘 알고 있고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를 쓰죠? 수압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수압. 수압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집에 수압이 낮기 때문에 물이 덜 나와요. 뭐 이런 얘기 하죠. 수압이 작아서 물을 고층까지 못 올립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들어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유하자면 수압과 거의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전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로 대응을 시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링을 해보면 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링 되는 대상은 수도관의 물과 거기에 흐르는 물, 그 다음에 그 물을 흐르게 하는 압력, 이것이 바로 전압전류 이런 것과 같더라는 거죠. 모델링을 해보니까. 물리계에서 찾아보니까 그것과 유사하다. 물은 전기량이고 흐르는 것은 전류고 물을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흐르게 하는 것은 수압이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려면 바로 뭐예요? 전압이라고 하는 그 포텐셜 요 값이 존재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A점하고 B점이 있다.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다.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라고 한다면 바로 A점과 B점 사이에는 무엇가 존재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포텐셜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존재해야 돼요. 전기 위치 에너지 차, 이걸 갖다 우리는 줄여서 전위차라고 그래요. 전위차. 전위차가 존재해야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 전위차를 바로 뭐라고 한다? 포텐셜, 즉 전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즉 전압이 없으면 전류는 흐를 수가 없는 겁니다.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전기 위치 에너지 차가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가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하가 이동한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는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이 모여 있고 어느 부분에는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적게 모여 있다. 이거 편의상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전하 밀도가 높다. 여기는 전하 밀도가 낮다. 밀도가 높은 거하고 낮은 것을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 전하가 이동하게 된다. 이게 전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 밀도가 높은 그 부분을 갖다 우리는 전기 위치 에너지가 높다, 전기 위치 에너지가 낮다. 두 부분에는 뭐가 존재한다? 전위차가 존재한다. 즉 전위차가 존재하면은 전위차가 다른 두 부분을 저항이 없는, 이게 저항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그러한 도선으로 연결한다면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이때에 이 전기 위치 에너지 차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압이라고 부르는데, 즉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위치 에너지 차를 전압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압이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충분히 전압이 개념, 포텐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 크기를 전류처럼 정의를 내리면 전압에 대한 정의는 끝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